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지방직 9급 조리막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9급 조리막 문제 같은 경우 난도를 평가를 해보자면 중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중정도로 평가를 한 이유는 우리 교재의 내용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정도로 지금 제가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한 4문제 정도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 굉장히 좀 수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문제, 걔네들 때문에 제가 중정도로 난도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파트별로 또 출제가 된 문제들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우선 파트 1 부분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트 1 부분에서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파트 1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림과 인분 파트이죠.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림학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이번에 2문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파트 3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파트 3 부분은 산림 환경 부분입니다. 그런데 1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론 수업을 좀 이제 꼼꼼히 잘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4 산림 생태 부분에서도 역시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5 종자 부분에서 또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파트 6도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트 6도 1문제, 그리고 또 이제 파트 7, 이 7번째 파트, 여기는 이제 묘목 양성 파트이죠. 이 묘목 양성 파트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파트, 묘목 식재와 숯가꾸기 파트 있죠. 이 묘목 식재와 숯가꾸기 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 6문제가 묘목 식재와 숯가꾸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 파트에서는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종의 특성을 물어보는 10번째 파트, 여기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꼼꼼하게 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호 파트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우리 수종의 특성과 보호 파트에서 다른 때보다 좀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끼신 분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주 골고루 출제가 다 하나씩 웬만하면 이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 8 묘목 식재 숯가꾸기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매년 거의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뒤쪽 파트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가 파트 1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고밀도 인분에서 나타나는 이모 형질이 아닌 거, 정답은 2번입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지하고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고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 틀으셨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곳이 밀도가 높은 인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무들의 수관 부분이 겹치고 겹치게 되겠죠. 가지들이 서로 겹치고 겹친다고요. 그러면은 밑에 깔려 있는 가지 같은 경우는 햇빛도 못 받죠. 공간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 부분에 있는 가지가 떨어졌으니까 지하고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8번째 파트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일단 이 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보충해서 식재하는 거. 그게 이제 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이렇게 죽었을 때는 실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부적으로 봤을 때 묘목이 굉장히 많은 양이 모두 고사했을 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식재 밀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고사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많이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식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낙엽송, 소나무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수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양수들은 10% 이상 고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10% 이상 고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낙엽송, 소나무 외에도 해송과 느티나무까지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식용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심은 것보다 묘목의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애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기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이것도 역시 8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하울리의 간벌 방법 중에서 우세목을 수익성이 있는 우세목을 간벌을 하고 아래에 있는 나무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가 뭐냐? 정답은 2번 택벌식 간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벌식 간벌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있는 우세목을 간벌을 해요.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잘 살게 하겠다. 이게 택벌식 간벌이다라고 이론 수업 시간 때도 굉장히 강조가 이제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고요. 그죠? 그럼 여기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수관 간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관 간벌 같은 경우 우리가 상층 간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수관 간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상층 임관을 소개해서 같은 층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가 잘 살게 하겠다. 그게 수관간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관간벌은 상층 임관을 소개해서 같은 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 우량한 개체가 잘 살게 하겠다. 그거고 택벌식 간벌은 수익성 있는 우세목을 간벌해서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잘 살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관 간벌과 택벌식 간벌 이 두 개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층 간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일 찌질한 애들 자르는 거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계적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간벌을 하고 나서 남겨질 나무들 사이에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계적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밀고 가는 거 이런 거가 이제 기계적 간벌인데요. 그렇게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의 형질 차이가 별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서를 보시면은 기계적 간벌과 관련해서 수고가 비슷하고 형질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유령 인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임목종자의 결실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비슷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있었었는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를 우리 모의고사 13회차에 다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예, 먼저 화아원기가 형성이 됩니다. 화아원기가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가 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눈에 원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꽃이 만들어지면 암술, 수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암술의 자방 속에는 배주가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렵수 기준으로 그림을 좀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렵수 속시식물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 수업이랑 문제풀이 할 때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예, 지금 요거 암술, 요거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이제 자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자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자가 들어있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방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배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의 자방 안에 배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배주 안에 뭐가 있냐면 배낭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낭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EN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EN 상태의 배낭모세포가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서 암배우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난세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수술의 끝에 제가 동그랗게 그린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꽃밥 또는 약이라고 부르죠. 또는 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안에서는 화분모세포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화분모세포 역시 EN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EN 상태인 화분모세포가 발달하고 얘가 감수분열을 해서 수배우자인 정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꽃이 피는 개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암술 머리 위에 꽃가루가 와서 자리 잡게 되는 수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화분간세포가 쭉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밑으로 쭉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 길을 타고서 정세포가 타고 내려가서 이 속 안에 있는 난세포랑 합쳐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꽃눈의 원기, 화원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꽃이 이제 형성이 되고 암술 수술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암술의 자방에 있는 배주에서 배낭모세포 발달하고 감수분열해서 암배우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술의 약에서 화분모세포 발달해서 그 화분모세포가 또 감수분열이 실시가 되어서 수배우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개화가 되고 수분 이렇게 길을 타고 정핵기 타고 내려가서 난핵이랑 만나는 수정 그리고 나서 결실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3 환경 부분과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 환경 파트에서 토양 수분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답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있는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극의 크기가 크면은 대공극이라고 부르죠. 공극의 크기가 크면은 대공극이고요. 공극의 크기가 작으면은 소공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공극에는 공기가 들어차 있다. 그리고 소공극에는 물이 들어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공극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모관 현상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모관 현상이 일어나는 소공극은 모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관 공극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공극은 공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모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차 있는 이 대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비모관 공극 이렇게 부른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한번 볼게요. 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왔다. 그래서 토양에 소공극, 대공극에 물이 다 들어차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우리가 포화 용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소공극, 대공극에 물이 다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포화 용수량인 것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공극에 있었던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포화 용수량 상태에서 중력수가 밑으로 쭉 빠지고 나면 남는 거는 소공극에 있는 물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공극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모관 현상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물이고, 소공극은 모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관공극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공극에 있는 물은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 이렇게 부르는 물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화 용수량 상태에서 중력수가 빠지고 소공극에만 물이 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포장 용수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관수만 최대로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수목이 사용을 하지 못하죠. 그죠? 이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토양을 구성을 하는 굉장히 작은 교질 입자의 주변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토양을 구성을 하는 알갱이에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하고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 결합수이기 때문에 그 물은 식물체의 뿌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식물체의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합수는 식물이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용하는 물은 무엇이냐면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 이렇게 부르는 물. 그 물을 식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세관수 또는 모관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식물들이 이용을 한다. 그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결합수는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와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종의 특성과 관련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10번째 파트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학명 보자마자 어떤 학명인지 그냥 바로 느낌이 딱 오셔야 되죠. 이거 잣나무의 학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잣나무의 학명이고, 잣나무는 단유관속군이냐 복유관속군이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잣나무류가 단유관속군이냐 복유관속군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번 다루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솔방울의 끝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고 원래 이런 거가 또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니은번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니은번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잣나무류라고 하는 것은 단유관속군에 속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잣나무류는 단유관속군이고 소나무류는 복유관속군이다. 그래서 잣나무는 잎의 관속이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니은이 빠져야 돼요. 니은이 빠져야 돼요. 니은이 빠져야 돼요. 니은을 빼버리니까 남은 거 보기 2번밖에 없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를 출제를 한 출제자의 의도도 여기 지금 박스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알아서 답을 찾아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니은번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잣나무 학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잣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다루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답이 단유관속군이냐 복유관속군이냐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게 그렇게 문제를 같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했으면 다른 거를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리을번 한번 봐주세요. 솔방울 끝이 두껍고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이거 이 10번째 파트를 보시면 표 10-3번을 보시면 잣나무류와 소나무류를 구분을 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솔방울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냐면 끝이 두껍고 가시가 있다가 아니고 끝이 얇고 가시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끝이 얇고 가시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끝이 두껍고 가시가 있는 게 있는데 끝이 두껍고 가시가 있는 것은 소나무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른 보기 몰라도 답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 방법과 이에 적합한 수종을 바르게 연결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7번째 파트 묘목 양성과 관련한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흩어뿌림 산파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 산파 흩어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립종자, 세립종자들이 흩어뿌림 산파를 지시하고요. 그리고 줄뿌림, 조파라고 하는 것은 중립종자들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전뿌림, 전파라고 하는 것은 대립종자에 적용이 됩니다. 대립종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립종자에 속하고 흩어뿌림, 산파를 지시하는 것은 2번 보기에 있는 자작나무 외에도 소나무류, 삼나무, 편백, 낙엽송, 소나무류, 삼나무,
낙엽송, 그리고 가문비, 오리, 이런 애들이 흩어뿌림 3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뿌림, 조파를 적용을 하는 것은 중립종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느티나무 외에 아까시, 물풀에, 단풍, 아까시, 물풀에, 단풍, 온나무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 전뿌림은 대립종자이고요. 밤나무 외에도 상수리나무를 포함한 참나무류와 그리고 호두나무 칠엽수, 이런 애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묘목 식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8번째 파트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게 출제가 되었죠. 기본적으로 우리 천근성이면서 직근이 빈약하고 측근이 잘 발달하는 수종은 봉우리 식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봉우리 식재법은 천근성이면서 측근이 잘 발달하고 직근성이 아닌 가문비나무 같은 애들한테 적용한다라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다라는 거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파트 1하고도 연결시켜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이거는 어때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식을 한다면 굵은 가지가 나오고 곡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소식을 했을 때 굵은 가지가 나오고 곡간이 되기 쉬운 애들은 밀식을 해라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거 파트 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류수들은 그런 수종에 많이 해당하는데 침엽수 중에서는 소나무와 해송이 그 범주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종은 가을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항도 역시 우리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 같이 다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식재를 하는 것은 아까시나무 같은 그런 화렵수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상록수종은 가을 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록수종 같은 경우는 사계절 잎을 달고 있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종들을 만약에 내가 가을에 식재를 한다 치면 가을철에는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잎을 사계절 달고 있는 상록수종은 토양에서 수분을 공급받지는 못하면서 몸에서 증산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이 나가기만 하고 물을 공급받지는 못하면 건조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상록수종은 가을 식재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우리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수업 이런 걸 할 때에도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알기 때문에 1번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지금 상수리나무 1년생 묘목의 속당 본수는 30본이 아니라 20본. 20번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도 1번에 이 본수를 알아서 답을 찾아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닐 거예요. 이 2번, 3번, 4번 내용을 아냐. 그게 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보호 파트 11번째 파트 11 보호 파트 내용이 됩니다. 이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1번 아황생가스에 노출된 하루스 잎은 가정자료 염맥사회 조직이 개사된다. 오존에 의한 일반적인 피해는 잎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생긴다더라. 이런 거는 우리 보호 파트에서 표 11-4번 내용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아마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을 아마 3번과 4번 중에서 고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PAN 이렇게 쓰는 거는 핵심 키워드로 주로 청동색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주로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고 지금까지 청동색인 걸 알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청동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청동색이 없어. 혹시 이게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표 11-4번을 보시면 PAN의 그 피해를 보면 잎 뒷면에 광택이 나면서 나중에 청동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면이 광택화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광택화되고 나서 나중에 청동색으로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청동색 이게 출제가 많이 되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동색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써 있는 광택화 된다라고 하는 거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꼼꼼히 봤어야지 안 헷갈리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9번의 정답은 이제 4번. 4번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체성 오염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지소산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소산화물은 식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일단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큰 것은 불소입니다.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불소입니다.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가장 큰 게 아니고요.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소산화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거, 걔가 좀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질소산화물에 속하는 그 이산화질소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인데 그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존이나 PAN 같은 산화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래서 직접적 영향이 크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지소산화물은 간접적 영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체상 오염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불소입니다. 그리고 이 불소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흡수가 되면 계속 누적이 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4번 문장을 확실하게 알아서 답을 찾아라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을 아냐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몰랐어도 표 11-4번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수목의 병징 표를 꼼꼼히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셨겠죠?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가지치기로 생긴 상처의 부위험성이 가장 큰 수종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8번째 파트 내용이 됩니다. 지금 항명이 나와 있죠. 가문비, 해송, 삼나무, 편백 순서입니다. 그죠? 가문비, 해송, 삼나무, 편백의 순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송은 뭐예요? 해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류에 속하죠. 그래서 소나무류와 삼나무, 편백 얘네들은 어떤 수종들이냐면 굵은 생가지를 끓지 않는 한 굵은 생가지를
끊지 않는 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수종입니다. 굵은 생가지를 끊지 않는 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수종들이다. 그런데 가문비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문비나무는 생가지치기로 부후의 위험이 있어서 생가지치기로 부후의 위험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지치기만 하는 수종이다. 그죠? 이 생가지치기로 부후의 위험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지치기만 실시하는 수종의 가문비나무.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1번이 되죠. 그러면 가문비 외에도 또 어떤 애들이 여기 들어가냐면 자작나무류와 너도밤나무, 자작나무류와 너도밤나무, 버드나무류와 사시나무, 버드나무류와 사시나무도 가문비나무와 같이 생가지치기로 부후의 위험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지치기만 실시하는 수종입니다. 자작, 너도밤, 버드, 사시까지 정답 1번입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준비 작업, 정지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역시 8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화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소각법이죠. 소각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을 놔가지고 싹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막 산불이 막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비교적 좀 편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위험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산불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각법을 이용을 한다면 적용하는 시기, 장소, 방법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각법, 화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실시 안 합니다. 정답 4번.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소각법 거의 실시 안 한다더라. 이거는 전에도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죠.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방법. 이거는 이제 9번째 갱신 파트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1번에 기억번 한번 보실래요?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조성에 비해서 숲을 조성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낮다. 이거 맞는 얘기죠. 왜 맞아요?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이 된 나무로부터 종자를 공급받거나 해서 갱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적응이 된 나무가 종자를 떨어뜨려줘서 갱신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갱신된 애기나무들도 잘 적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조림에 비해서 숲을 조성하는 데에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죠? 인공조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은 나무가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된다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그러면 정말 조림이 실패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이렇게 적응이 된 나무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으면 그런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귿판 한번 봐주세요.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림 작업에 비해 갱신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맞죠?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성숙한 나무의 보호 아래에서 동력림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숙한 나무, 그거 뭐라고 불러요? 산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남긴 나무가 산목이라고 하는 애가 종자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그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애기나무가 돼요. 그럼 그 애기나무들을 이 커다란 나무들이 보호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수림 작업에 비해서 훨씬 더 갱신이 안전하고 확실하죠. 모수림 작업보다 남기는 나무의 수도 많고 그리고
모수림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긴 모수가 종자만 떨어뜨려 주면은 그 모수는 할 일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싹 벌채해서 우리가 이용하죠. 그래서 모수림 작업을 실시를 했을 때에는 새로운 애기나무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애기나무들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수림 작업은 산벌 작업보다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기는 나무의 수도 적고 새로운 애기나무들이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산벌 작업은 남기는 나무도 많고 보호까지 해준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럼 니은번은 왜 틀렸어요? 개벌 작업 동영님 맞아요. 그런데 개벌 작업은 양수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모수림 작업에서 종자 비산력이 낮은 수종을 모수를 헥타르에서 30분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30분이라고 써 있는 거는 너무 조금 남겼어요. 예, 기본적으로 종자 비산력이 낮은 수종,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너드밤 나무가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너드밤 나무처럼 그렇게 종자 비산력이 낮은 애들은 헥타르당 보통 50분 이상 정도를 남깁니다. 50분 이상 정도를 남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산력이 큰 수종이라고 한다면 헥타르당 15에서 30분 남겨도 되는 거죠.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형질과 육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6번째 육종 파트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입니다. 예, 수간이 좁고 줄기가 곱게 자라는 금강송은 소나무의 변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종이 아니고요. 이거는 생태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변종이 아니고 이거는 생태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물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적응을 해서 그 환경에 적합한 유전 인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적응한 유전형을 우리는 생태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역적으로 적응한 유전형을 생태형이라고 부른다. 금강송은 생태형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소나무류 구분을 동북형, 금강형, 중남부 평지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생태형에 속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고서 이거 뭐더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참나무 류는 종간 접종을 만들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나? 교재에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1권에 345페이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엄청 중요하게 다뤄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3번 한번 봐주세요. 이 3번 같은 경우 근친교배가 되면 생활력이 감퇴되고 결실력이 저하가 된다.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약세, 자식 열세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은 이거는 맞는 얘기구나 알아보셨어야 되고 4번도 역시 맞는 얘기구나 이거 알아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형목을 선발을 할 때에 임상의 둘레와 도로변의 나무 그리고 고립목은 제외한다 이런 사항들 다 써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실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1번, 2번 두 개 중에서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물종에 의해서 다른 식물종의 생존 자체가 저지당하는 가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수목의 하천시대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이네요. 그렇죠? 지금 편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종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해작용의 중요한 예로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식물체 못 살게 타감 물질을 분비를 해서 나만 살고 너는 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타감작용이죠. 그러면 타감 물질을 분비해서 나만 살고 너는 살지 마. 그게 한마디로 어느 한쪽만 해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물종에 의해서 다른 식물종 세조 자체가 저지당하는 것이 편해작용인 거고, 그래서 하나는 상관없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해를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타감 물질을 분비해서 다른 애 못 살게 하고 나만 살 거야. 그렇게 하는 타감작용이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경쟁 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두 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종이 있는데 한 가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두 종이 그 한 가지 자원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기는 애가 생기게 되겠고 밀리는 애들은 죽게 되겠죠. 그러면 밀린 애는 경쟁에서 배제당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경쟁 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능력을 획득하면 어떤 한 가지는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종자의 수가 많으면 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맞교환의 구체적인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거죠. 피식은 잡아먹히는 거죠. 기생은 뭐예요? 이거는 기주생물체에 딱 붙어서 살면서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생물적 방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올 자리도 아니에요. 그죠? 생물적 방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적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병해충 같은 것을 방제하는 거, 그런 거 생물적 방제인데 여기 나올 자리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 파트가 되죠.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가지에서 수피와 형성층을 고사시키면서 곰팡이가 주요 병원체인 수모병은 궤양병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기들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곰팡이병이에요. 전부 다 곰팡이가 병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호 파트라는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알아보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 곰팡이병인데 그 중에 있어도 궤양병, 목질 부우병, 목질 청변 이 세 가지는 가지와 줄기에 발생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궤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피와 형성층을 고사시킨다. 이게 궤양병의 해당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궤양병의 구체적인 예시로 소나무 류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이라거나 밤나무 줄기 마름병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병증으로 가지가 갈색으로 말라 죽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피와 형성층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목질 부우병은 뭐예요? 부후는 썩는다라는 거죠. 목질부가 썩는 거예요. 청변은 청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목질부가 청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 요거를 딱 생각을 하시고 가지와 줄기에서 발생하는 병은 요 세 개가 해당하네. 그런데 목질 부우병은 그냥 이름만 딱 보니까 목질부가 썩어. 얘는 이름만 딱 보니까 목질부가 청색으로 변해. 그러면 답 1번인가?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녹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녹병, 만약에 이제 녹병에 수목이 감염되었다라고 한다면 잎에 반점이 생기고 줄무늬 같은 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녹병에 걸리면 잎에 반점이 생기고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표피가 터진다거나 막 혹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번에 정답 1번이 됩니다.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가꾸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정답으로 되는 것은 2번인데요.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8번째 파트, 숙각구기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2번 보기는 파트 1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성숙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흉고직경 18cm 이상인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대 50% 이상일 때 인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흉고직경 몇 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대 50% 이상일 때 인분이 성숙림이냐 요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림은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의 50% 이상일 때 인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파트 1에서 처음 이론 수업 시작할 때부터 별표 100개도 모자란다고 제가 엄청 강조 드렸었던 표가 있었어요. 표 1-1번 표. 동력림에서의 생육단계와 숙각구기 작업을 나타내는 표 거기에서 2번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2번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1번, 3번, 4번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 4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보기들이죠. 그런데 여기 4번의 풀백이 일반적으로 5월에서 7월에 실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이론 부분을 보시면 풀백이에 대해서 6월에서 8월에 실시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대학교재라고 하더라도 본론책 기준으로는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리막 책에서는 5월에서 7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 뒤에 부록 거기도 보시면 5월에서 7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는 어차피 계절상으로 보면 같은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대학교재라고 하더라도 누가 썼냐에 따라서 한 달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그냥 다 그냥 유연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풀리기 시기 가지고서 틀린 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다면 완전히 계절 자체가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월에서 2월 이렇게 한다거나 뭐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바꾼다거나 명확하게 계절이 완전 다른 계절이다. 요렇게 나왔으면 그거는 아마 틀린 보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그게 그거란 말이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제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감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태감벌과 관련한 거 역시 8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상층 인간의 소개로 지피식생과 중하충목이 발달이 되고 인분의 보충 구조 유도가 쉽고 간벌제 용이 유리다. 이게 맞는 얘기죠. 17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죠. 1번은 왜 틀렸어요? 우량대경제 생산을 목적으로 해요. 맞아요. 그래서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목으로 지정을 해요. 미래목으로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미래목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미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나무들은 우량목이든 불량목이든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발목이 아니고 미래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대충 보면은 그럴듯하다라고 느끼셨겠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번을 한번 봐주세요. 후보목은 인접목보다 우수하지만 후미라시 평가에서 최종 수확목으로 남기거나 벌채되는 나무이다. 이거 틀렸어요. 우리 선발목과 후보목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후보목은 뭐예요? 후보목이라고 하는 것은 잎목 형질과 생장의 우열이 잎목 형질과 생장의 우열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유령림 단계의 인분에서
차후 선발목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나무로서 보육 작업 시 선발을 하지는 않지만 보육 작업 시 선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보호되고 장려되는 것이 후보목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잇목 형질과 생장의 우열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유령님 단계의 인분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우량한 나무로서 선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보호장이 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인접목보다 우수한데 나중에 다시 평가해서 최종 수확목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선발목이죠. 선발목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선발목이 됩니다. 인접목보다 우수하지만 나중에 상황을 봐서 최종 수확목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선발목입니다. 선발목.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발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딱 보시면 교재에 주변의 인접목보다 외형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는 나무다. 선발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수확목으로 끝까지 남겨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나무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보목, 선발목 구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전에도 그런 거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딱 보자마자 딱 틀렸구나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미래목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로 질 좋은 나무가 미래목이죠. 그래서 미래목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이 가장 우수한 나무예요. 그래서 최종 수확목으로 남겨지는 나무, 그게 미래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령님 단계에서 딱 보니까 유령님 단계에서 여기 유령님 단계에서 차후에 후보목을 선택될 거 아니었어? 후보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발목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나무. 그리고 이 후보목이 보육을 작업을 할 때에 특별히 보호 장려되는 거. 미래목은 최종 수확목이 될 나무고 최고로 질 좋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저온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호 파트 문제입니다. 그죠? 만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봄이 돼서 나무들이 휴면을 타파하고 생장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저온이 되어서 어린 가지와 어린 잎이 피해를 입는 거, 그게 만상이죠.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나 이제 일 시작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인식을 해서 휴면이 타파가 돼가지고 생장을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막 저온이 돼서 어린 가지랑 어린 눈이 막 피해를 받아요. 그게 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줄기 끝부분, 눈과 줄기 끝부분 이런 거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어린 가지와 잎에 대한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보시면 한대수종은 관행각에 의한 동결현상으로 동해피해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행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관행각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대지방의 수목이 온대지방의 수목이
낮은 온도에 천천히 서서히 노출이 되면, 온대 지방의 수목이 서서히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저온 순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낮은 온도에 적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내려가면 세포들이 있죠? 이게 나무의 세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동그란 거가 세포고요. 이런 부분은 세포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세포 간극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요. 세포들 사이의 빈 공간들, 이런 부분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런 세포들 사이에 있는 물들, 걔네들이 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포 간극에서 얼음 결정이 생기게 되고,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요. 세포 간극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세포 간극에 얼어 있는 그 얼음들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세포 간극으로 나갔죠. 그러면은 세포 안쪽은 어떤 현상이 생긴 거가 되겠어요? 세포 안쪽은 굉장히 세포액이 농축이 된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포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세포액이 굉장히 농축이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라고 해도 잘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점, 어는 점이 더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당연히 세포 안에 있었던 물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탈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 안에 있었던 물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가 안 얼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빙점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온대지방의 수목이 동결되는 것은 약 영하 40도 정도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하 40도 정도까지 돼야지 세포의 동결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관행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 순화가 되어서 아주 낮은 농도가 되어야 세포가 동결된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현상이 관행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대수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관행각에 의한 동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대수종은 관행각에 의한 동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네는 온대지방 수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대수종은 관행각에 의한 동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세포 간극에 있는 물들이 얼어서 결빙이 일어나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세포가 아주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 견디게 됩니다. 관행각은 안 일어나고 세포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세포가 굉장히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종들은요, 아주 굉장히 극심한 저온 상태에서도 잘 견디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지금 설명드린 이런 한대 수중 같은 경우는 약 영하 196도 정도가 되는 액체 질소에 같은 애들을 처리를 해도 살아남는 그런 특성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관행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대수중은요. 그리고 여기 2번 한번 봐주세요. 온대지방 수목의 냉해 피해는 주로 영양생장의 저하로 나타난다. 아니죠. 주로 생식생장. 주로 생식생장에 피해를 줍니다. 주로 생식생장에 피해를 줍니다. 생식생장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양생장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멸의 피해는 화렵수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 이 상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겨울철 엄청 추운 겨울철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 추운 겨울철에 수액이 굉장히 낮은 온도 때문에 얼게 되면 물이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수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얼음 같은 거, 우리 하다못해 우유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우유팩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면은 뺑뺑해지죠. 예, 수목의 수액도 한겨울에 굉장히 낮은 그런 저온 상태가 되면 수액이 얼면서 그렇게 부피가 증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수간의 바깥 부분이 막 세로로 쭉쭉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상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화렵수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18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이게 이제 그림을 줬는데요. 물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이거 주요수중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단풍나무 속에 잎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10번째 파트 10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복자기 나무는 그림이 없어요. 그죠? 복자기 나무는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복자기 나무는 그림이 없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번 나무가 뭐냐 그거만 확실하게 딱 잡고 있으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교재에 답원을 제외하고 가번, 나번은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 그림을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너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같죠. 그런데 그림 말고 단풍나무 속의 특징이라고 해서 표 10-12번이 있어요. 그 단풍나무 속의 특징을 보시면 잎과 관련해서 고로쇠나무, 단풍나무의 잎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고로쇠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5개에서 7개로 갈라진다. 잎이 5개에서 7개로 잎이 갈라진다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7개로 갈라진다. 단풍나무는 잎이 7개로 갈라진다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림을 여러 번 봐서 그림이 눈에 익어서 답을 찾으셨으면 진짜 좋은 거고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가번, 잎이 갈라진 걸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번 봐주세요. 잎이 갈라진 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로 잎이 갈라져 있냐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가번, 나번 그림 있고요. 다번은 그림 없어도 답이 나오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20번 문제. 이거는 이제 7번째 파트 묘목 양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봄철에 상체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수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 전나무입니다.
일단 본매 상체를 할 때에는 생리적인 활동이 빨리 시작이 되는 생리적 활동이 빨리 시작되는 소나무나 전나무를 먼저 시작한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나무, 전나무 이식이 끝나고 나서 낙엽송, 편백, 삼나무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둘 중에 보기에 있는 거 찾아보니까 3번 전나무.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막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림 그리고 보호 파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수종의 특성 그리고 보호 파트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치 수험생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